이번 파트와 이제 다음 파트, 이번 시차와 다음 시차에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문제가 지도학습에서 하는 게 이제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회귀, 추천이 있는데, 이번 시차에서는 분류에 대해서 보겠고, 분류에서 과적합 문제에 대한 거,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대한 평가, 불균형 데이터 문제, 이중분류기에 대한 성능 평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건 지도학습에 속하는 분류와 회귀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보는 건데, 여기서 먼저 분류에 대해서 보겠고요. 그 학습 모델은 과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학습됐을 때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분류 문제에 있어서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분류는 어떤 부류, 클래스를 나누는 건데, 클래스별 데이터가 균등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그때 해결 방법들을, 해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살펴보겠고요. 이중 분류기, 부류가 두 개인 거,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부류만, 두 개의 클래스만 있는 문제인 경우에 이제 성능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학습인데요. 지도학습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학습 데이터가 입력과 출력의 쌍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문제와 답, 입력과 어떤 입력이 들어갈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입출력을 나타낼 때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x1일 때 y1 출력이 되는 거고 x1일 때 y2, xn일 때 yn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함수 f를 찾는 게 지도학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x1, x1, x2, x3, xn이 들어갔을 때 y1, y2, yn 이런 대응되는 값들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함수 또는 패턴, 모델을 찾는 게 지도학습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그 출력으로 되는 출력값 y에 해당되는 값이요. 여기 y에 대한 함수의 출력값에 해당되는 것이 부류 또는 범주 중에 하나 값이다. 부류라는 거는 클래스,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카테고리는 범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됐든 부류가 됐든 범주가 됐든 정해진 값 중에 하나, 정해진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 테니스를 칠때 테니스를 치는지 안 치는지 플레이 테니스의 출력값은 yes 아니면 no가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정해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하나가 나오는 이러한 그 문제를 그 학습 대상 문제를 분류라고 합니다.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상대적으로 이 출력의 값이 연속 구간의 값이다. 어떤 점수가 나온다 이런 거 있죠. 키가 들어가면 몸무게 나온다 하는 것처럼 어떤 연속인 영역의 값이 될 때를 우리가 회귀라고 합니다.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어떤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회귀라고 여기서는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에 크게 보면 이제 분류와 회귀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추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거 우리가 책을 사거나 하게 될 때 또 영화를 보게 될 때 인터넷에 쓰게 되면 어떤 추천을 해주게 되죠. 추천도 이제 지도학습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다음 시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류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 분류에서는 출력이 정해진 값 중에 하나다 그랬죠. 정해진 클래스가 있는 거, 몇 개의 부류 클래스가 있는 거고 입력을 이들 클래스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x축이고요, x1축이고 이 축이 x2축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각각의 위치가 요것 데이터가 여기 이제 아이콘들이 나타내는 게 어떤 x1 값, x2에 해당되는 값들이 되겠고요. 여기는 모양을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 모양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뚱뚱한 십자 모양이 되는 거고,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 x,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 각각의 위치에 해당되는 x1, x2 위치에 해당되는 거는 입력이 되는 거고, 여기 아이콘 모양이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클래스가 되는, 부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몇 개 부류가 있나요? 4개 부류가 있죠. 이런 부류, 이런 부류, 이런 부류, 이런 4개 부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질 때 분류 문제에서는 뭘 하냐면 이런 데이터를 분류하는 경계를 찾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계를 찾는 어떤 함수,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경계들을 결정 경계라고 부르요. decision boundary라고 부르게 됩니다. decision boundary라고 부르게 되는데, decision boundary를 찾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학습의 결과로 어떤 때는 세모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여기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 세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계 안쪽에 있으면 이게 x가 있는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x, 동그라미 쳐지긴 x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은 판단할 수 있는 결정 경계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합시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지금 별표로 되어 있는 위치에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떤 레이블을 뭘로 할까요? 세모로 할까요? 아니면 동그라미가 아닌 x로 할까요? 여기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다이아몬드 부류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하는 게 분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문제에 있어서의 학습이라는 거는 학습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찾는 거예요. 이 함수라는 거는 수학적인 함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규칙이나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찾는 게 분류에서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분류기라고 부릅니다. 클래시파이어라고 불러요. 분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가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클래시파이어에 사용될 그 함수를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류 학습 데이터의 학습 결과 이해인데요.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플레이 테니스의 문제 학습 데이터가 분류를 위한 학습 데이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아웃룩에서 윈도우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이 입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출력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가 출력에 해당되는 건데 출력이 yes 아니면 no 중에 둘 중에 하나 중에 나오는 거죠. 정해진 것들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찾아낸 지식의 하나의 형태가 이와 같은 결정 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 트리는 분류 학습 데이터, 분류 문제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질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어떤 분류된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이와 같은 결정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우리가 학습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는 그 앞에 플레이 테니스는 뭐 그 속성의 값, 입력 속성의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주 값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웃룩을 보게 되면 뭐 sunny, overcast, rain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humidity가 high다, mild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temperature도 hot, 뭐 mild, cool 이런 식으로 돼 있. 모두 다 범주 값이 수치 값이 아닌 입력이었는데 입력값이 수치로도 그냥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수치 값을 입력이 속성 값이 여기서 보면 여기 유명한 이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데이터인데요. 아이리스는 여기 보는 것처럼 붓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붓꽃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생긴 걸 붓꽃이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말로 붓꽃이죠. 우리말 붓꽃이고 뭐
야생꽃 중에 보게 되면 닭 의장풀 뭐 이렇게 비슷해 보이긴 한데 붓꽃이라는 거고, 또 아이리스는 눈에 있는 홍채 있죠. 홍채를 또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홍채를 이렇게 써야겠네요. 아이리스라는 단어는 이제 이런 꽃을 나타내는 붓꽃을 나타내기도 하고 눈의 홍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학습 데이터의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간단한 이제 데이터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총 15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클래스가 부류가 3개 부류로 의해 그 3개 클래스의 붓꽃 종류를 갖다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꽃 종류, 붓꽃 3개 부류의 붓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피셔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통계학자인 피셔경이 이제 붓꽃들을 관찰을 해서 모아놓은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바깥꽃잎이라고 하나요? 이게 넓이와 이 폭과 뭐라고 해야죠? 길이, 이 폭과 길이. 그래서 여기 이제 sepal width, length가 있고, 그 다음 width가 있죠. 그 다음에 속꽃잎에 대한 길이와 폭에 대한 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꽃에 대한 정보를 관측을 하고, 그것에 붓꽃의 종류가 3가지인데 그거에 클래스 레이블을 그냥 붙여놓은 데이터로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측정한 거니 메저먼트, 또 이거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특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이 다르긴 한데, 속성 또는 특징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코드를 인스턴스 또는 샘플 관측치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수치형 속성을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 범주를 결정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범주형 속성값만 있었는데 얘는 다 수치형 속성값으로 되어 있고, 출력은 이제 범주값이 되는 거죠. 3개 중에 하나가 되는. 보면 이제 세토사라는 클래스와 월시칼라라는 거하고 버지니카라고 하는 3가지 종류의 붓꽃이 있는데, 이 붓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결정 트리를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은 결정 트리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뭐 K-nearest neighbor라고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K-nearest 방법을 쓰게 되면 또 이런 형태로 해서 빨간 거 여기 녹색인 거, 파란 거 부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치형 속성을 갖는 그러한 분류 문제도 있다, 이런 걸 보면 되겠고, 여기는 다 수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범주형 속성과 수치형 속성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도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 분류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으로 예제를 한번 해보는데, 여기 보게 되면 sklearn이라는 게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패키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커맨드 쉘에서 도스창에서 pip 인스톨해서 sklearn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여기 보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려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도스창에서 pip 인스톨해서 sklearn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해준 다음에 파이썬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얻어질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미 이제 sklearn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klearn의 데이터셋에서 로드 아이리스를 하게 되면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고요. 트리라는 거는 이제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 있는 녀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하고
플라트리라는 걸 가져와서 쓰겠다는 겁니다. 임포트에서는 한 거는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코드를 보면 로드 아이리스 하게 되면 아이리스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를 아이리스라는 걸 통해서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형태의 객체를 만들어서 decision tree라는 걸로 가리키게 되는데 이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걸 생성을 할 때 엔트로피라는 속도를 사용해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그 결정 트리를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결정 트리를 만들 때 여기 내부에 있는 노드를 내부 노드에 이제 속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속성을 써서 이제 결정을 할 건지 그 결정을 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엔트로피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은 무작위로 하겠다는 거고요. 깊이는 트리를 만드는데 뎁스가 여기서 이제 뎁스 0, 1, 2, 3까지 해서 뎁스 3까지 내려가도록 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결정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객체를 만들고 그걸 갖다가 디시전 트리로 나타내고요. 그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부르게 되면 함수를 부르게 되면 이게 이제 학습을 해주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뭐냐면 요게 입력 데이터예요. 아이리스하고 데이터 하게 되면 여기가 입력 부분이 되는 거고요. 학습을 시킬 때 타겟 하게 되면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력과 이런 출력이 주어질 때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이렇게 PC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만들어진 결과가 이 디시전 트리 안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저장된 결과를 이걸 통해서 다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만들어진 걸 갖다가 화면에 그리려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파이플롯이라는 거 있죠. 파이플롯이라는 걸 파이플롯이라는 걸 PAT라는 걸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import as 하게 되면 이 녀석을 갖다가 요 이름으로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플롯이라는 거에 피규어를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이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서 이 디시전 트리를 갖다가 만들어라. 이 디시전 트리를 여기 가지고 있는 이 객체에 레퍼런스를 주게 되면 그리고 P를 하게 되면 여기 채워서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피규어 한다고 해서 그림이 화면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자료가 만들어진 거고 화면에 보이도록 할 때는 show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야지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네, 실습 문제로 이제 주어질 겁니다. 분류하는 거, 분류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태를 보았던 결정 트리를 만드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K 근접 이후, K nearest neighbor에서 여기 KNN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 딥러닝 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는 게 있고요. 에이다부스트도 있고 랜덤 포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혼혈 그래프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류를 위한 그러한 학습 기법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두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가 제일 좋냐? 어떤 걸 써야 되는가? 딥러닝 최근 유명하니 딥러닝 기법을 쓰면 가장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그 문제에 맞는 게 있습니다. 문제에 최적인 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고 학습하는 과정에 그런 학습 알고리즘이 어떤 데 유용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도 하고 또 사용 방법도 익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철학도 그 방법에 각 학습 알고리즘의 기본 철학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대부분의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기법을 이제 강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류에서는 분류기를 학습하게 되는데 어떤 분류기가 가장 좋은 것이냐? 기본적으로 분류기를 만들 때는 학습 데이터를 잘 반영하는 학습 데이터에 있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류기를 찾아냅니다. 물론 100% 만족되는 걸 찾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학습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답이 잘못 달아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 100%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미 학습 데이터에 있는 거는 어떤 입력일 때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죠. 필요한 건 뭐냐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잘하는 게 그게 바로 좋은 분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일반화 능력이라 합니다.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거, 특정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학습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어떤 답을 내줄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다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일반화 능력이 뛰어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게 바람직한 좋은 그런 분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이제 그 어떤 개념을 배우고 수학 문제들을 그냥 풀어보잖아요. 예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예제 문제만 잘 풀고 실제 문제를 시험에서 풀지 못하면 그거 잘하는 게 아니죠. 분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그 학습 데이터에 나타나지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해서 잘 분류하는 걸 이게 바람직한 분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터는 이제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전체 데이터가 있어요. 이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 가져다가 이제 학습 데이터로 쓰고요. 이제 학습 데이터. 실제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 이걸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모델이 있는데 일반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전체 데이터 중에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요. 뭐 시험 데이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테스트 데이터라고 우리 여기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데이터는 얼마나 잘하는지 알려면 어떤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줘서 테스트하게 되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학습에 사용된 걸 테스트할 때 쓰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검증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 그 학습 데이터를 100% 맞추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야기해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계속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학습을 멈추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학습을 멈출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 데이터라고 그래요. 학습을 중단할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진 데이터를 일부는 학습에 사용하고 일부는 테스트에 사용하고 일부는 검증에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학습을 할 때는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데 이제 많을수록 학습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나누어서 일부는 테스트, 일부는 검증에 사용하면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무지 많은 경우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데이터가 적은 경우라면 테스트나 검증을 위해서 데이터를 일부 내놓는 게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충분치 못하게 되면.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매우 충분히 많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히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왜 사용할까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기 위한 거죠.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테스트 데이터의 목적은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모델을 갖다 개선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테스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더 보게 될 거고요. 아까 전에 검증 데이터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학습을 멈추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개념이 과적합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영어는 오버피팅이라고 하고요. 보는 것처럼 과적합을 오버피팅. 그거에 반대되는 게 부적합, 언더피팅. 언더는 아래란 말이잖아요. 더 이상 충분치 못하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됐다 이 말인 거고. 그래서 부적합을 과소적합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부적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 학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학습 데이터에도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왜 지나치게 잘 학습돼 있으면 왜 문제일까? 학습 데이터가 오류나 잡음을 포함하고 있을 개연성이 무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나 잡음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버리게 되면 잘못된 문제에 대한 답을 갖다가 잘못된 답을 외우게 되면 잘못된 문제와 잘못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잘못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나 잡음이 데이터에는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높은 성능을 갖도록 정확도가 매우 높도록 학습을 하는 게 꼭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적합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를 부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두 개 부류가 있다고 합시다. 플러스로 되어 있는 파란색과 동그라미 되는 빨간색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부류를 나누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분류기를 학습했다고 합시다. 근데 학습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지금 검은색 직선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되면 틀린 데이터 꽤 있죠. 얘들도 지금 틀렸고요. 얘도 틀렸고 여기 좀 틀린 것들이 여러 개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틀려 있어요. 반면에 이걸 갖다가 볼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틀렸고요. 여기 틀렸고 요거 지금 세 개가 틀려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걸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모든 걸 100% 맞췄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가장 좋아 보이는가요? 학습 데이터, 지금 표시된 플러스와 동그라미로 표현된 학습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이 녀석이 가장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과적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과적합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과적합에서 보게 되면 데이터는 오류나 잡음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 학습을 그거에 맞추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류고 뭐 이것들이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또 얘가 오류일 수도 있고. 근데 오류에 대해서 학습을 잘못하게 되면 더 잘못된 결과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는 세 번째 경우보다는 두 번째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지만 얘들은 오류 그냥 원래 오류나 잡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상황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여기는 너무 잘 못 맞췄으니까 부적합한 상태, 과소적합이 된 거고요. 얘는 너무나 맞췄어요. 학습 데이터에서는 아주 잘 맞췄는데 실제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요. 이와 같은 적합을 정적합 굿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정적합인 상태로가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학습을 해가는 과정에 이러한 시점에서 학습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여기 있는 커브로 결정 경계를 나누게 되는데 결정 경계 이 정도 하고 여기 이만큼 더 복잡하지 않도록 복잡해지기 전에 학습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검증 데이터라고 했죠. 검증 데이터의 목적은 뭐냐면 이 단계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과적합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에 계속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다가 좋아지다가 나빠지게 되면 그 정도에서 학습을 그만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검증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과적합을 피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 검증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 쓰는 겁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하는 과정에 오류율,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학습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쭉 떨어져 가다가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제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학습을 더 잘하게 되면 실제로는 더 나쁜 성능을 보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에 계속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학습 데이터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쭉 이제 떨어지다가 여기 일정 수준, 어떤 일정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오차가 오히려 더 커지게 돼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줄어드는데.
그 학습 검증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잖아요. 새로운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더 잘못하게 되면 학습을 더 많이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지.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만 학습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검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는 학습하는 과정에 과적합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 중에 계속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검증 데이터이다. 이 검증 데이터는 과적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학습 중지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습 중단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검증 데이터가 뭔지 이제 개념을 잡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이제 그 분류기를 학습할 때 이제 학습 데이터, 지도 학습에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분류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도입니다. accuracy라고 하는 거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 거냐? 정확도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 중에 옳게 분류한 거, 맞은 거 맞다, 뭐 틀리면 틀렸다, 또는 A다, B다, C다 분류가 있다면 그 분류를 맞췄다. 맞춘 거, 옳게 분류한 거에 데이터 개수의 B를 정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0에서 1 사이 값이 되겠는데 얘를 갖다가 0%에서 100%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도가 높은 분류기를 학습하려면 학습 데이터를 가택도록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학습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고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또는 추가적으로 검증 데이터를 쓴다면 검증 데이터, 얘들은 중복이 되면 안 되죠.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는 중복되면 안 된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도 중복되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습 데이터가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학습도 하지만 학습된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된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확도를 측정하게 되죠. 근데 데이터가 얼마 안 되는데 그 테스트 데이터를 떼버리고 테스트하는 데만 사용하고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일부러 더 떼내버리게 되면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가 줄어들어서 충분히 바람직한 그 모델을 얻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경우에 테스트 데이터의 목적이 뭐냐면 성능을 보는 거였잖아요. 성능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으로 K겹 교차 검증, K-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전체 데이터를 K등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K가 4인 경우에요. 4등분하는 겁니다. 4등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한 등분은 4개 중에 하나, K개 중에 하나는 테스트하는 데 쓰는 여기 지금 색상에 있는 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테스트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세 토마 K개-1개는 학습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세 개에 대해서 세 개를 가지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해서 성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얘는 85%. 이번에 두 번째 걸 테스트하는 데 쓰고 나머지를 학습하는 데 씁니다. 그때 성능 나온 게 8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얘를 세 번째 걸 테스트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는 학습하는 데 써요. 이때 계산해 봤더니 86%. 또 이 세 번 마지막 걸 갖다 테스트한 데 쓰고 나머지는 학습한 데 썼다. 이때 성능이 뭐냐면 85%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85가 되잖아요. 그렇죠? 85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충 보기에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 평균적으로 85%의 정확도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 개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부를 갖다가 희생해 버리게 되면 너무 이게 그 피해가 큰 거예요. 데미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K-fold cross validation에서는 K개로 나눠 K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등분이 한 번씩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K개의 모델을 만들어 K번 학습을 하고
그때 테스트 데이터의 평균값을 모델에 대한 학습 모델에 대한 성능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전체를 가지고 전체를 학습 데이터로 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리지 않고 일정 부분을 버리지 않고 전부 학습하는 데 쓸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때의 모델에 대한 성능은 85%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가 부족할 때 학습된 모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기법을 K기업 교차 검증 또는 K백 교차 검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 시대여서 데이터는 너무나 차고도 넘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데이터 하나를 얻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가 충분치 못한 경우에 기계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이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분류 문제를 풀 때, 분류 문제에 대한 학습, 기계학습을 할 때 또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불균형 부류 데이터 문제입니다. Imbalanced class problem, imbalance class, imbalance data proble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 부류의 학습 데이터 개수가 다른 부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다. 예를 들어 봅시다. A 부류가 있고 B 부류가 있어요. A 부류가 있고 B, C, D 부류가 있는 데이터인데요. A 부류가 99%예요. 여기는 0.5%이고요. 여기는 0.25%이고 0.25%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분류기를 만든다고 할 때요. 입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A라고 그냥 판단을 한다고 합시다. 무조건 A라고 판단을 해요. B든 C든 D가 들은 뭐 이거 상관없이 A라고 무조건 A라고 하더라도 이 정확도는 99%가 되고요. 이유가 왜 그런가요? A라는 부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만 단순히 보게 되면 사실 의미 없는 결과가 분류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부류가 균형 있게 분포가 되어 있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류별로 데이터의 개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을 불균형 부류 데이터 문제, Imbalanced Class 데이터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표시된 것들이 A라는 클래스의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B라는 클래스도 있는데 B라는 클래스는 B로 되어 있는데 B라는 클래스는 A 클래스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되어 있죠. 이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불균형 부류 데이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불균형 클래스, 임밸런스 클래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학습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정확도 계산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학습 데이터의 부류별 분포가 어떤지 봐야 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부류별로 개수가 다 같은 게 바람직하죠. 근데 데이터는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나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사건이나 사고가 나타나는 건 매우 예외적인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 훨씬 많고 그런 경우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는 불균형 부류 데이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대응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틀리더라도 가중치를 적게 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주 그냥 드문드문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틀리게 되면 가중치를 더 훨씬 크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의 B가 5대 1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동그라미에 대해서 1이라는 가중치를 줬다면 별표에 대해서 5라는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하나 틀리게 되면 1이라고 하지만 별표에 대해서 하나 틀리면 5라고 이제 값을 주는 거죠. 또 정확도 값을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주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것을 중에서 제표본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별표로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요. 별표로 되어 있는 게 9개네. 그럼 너 동그라미도 9개만 뽑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 9개만 무작위로 뽑아서 뭐 이제 균형을 맞춰서 강제적으로 맞춰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썩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데이터가 무지 많다면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지만
좌우정은 그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개수가 적은 부류의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알아서 그냥 그 별들 갖다가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추가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그 방법을 좀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데이터 개수가 적은 부류에 속하는 데이터가 적은 부류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스모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스모트는 Synthetic Minor Oversampling Technique에서 여기 있는 SMOTE 해서 스모트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뭐냐면 빈도가 낮은 부류의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만들게 돼서 임의로 빈도가 낮은 부류의 학습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선택된 걸 갖다가 여기 X라고 나타내도록 합시다.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K의 근접 이웃을 찾습니다. K nearest neighbor는 KNN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K를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세 개를 찾는데 보면 어디냐면 요거 가장 가까운 게 이거고요. 이 두 번째 가까운 거, 세 번째 가까운 게 이게 되겠네요.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K개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된 걸 갖다가 Y라고 해요. Y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Y가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X와 아까 전 무작위 선택한 거고 근데 이웃 중에서 가까운 이웃 중에서 하나 선택된 게 Y고요. Y하고 여기 가운데 직선을 연결하고 여기서 임의로 한 위치를 잡아서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새로 만든 데이터가 G가 되겠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부류가 빈도가 낮은 데이터를 하나 뽑고 그거에 K개의 이웃을 찾은 다음에 그 중에 무작위로 하나를 뽑고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공간상에서 무작위로 위치를 하나 선택해서 그 위치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런 방법을 스모트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부류의 클래스 개수하고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늘림으로 해서 불균형 부류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균형 부류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도를 계산할 때 가정치를 쓰는 거, 또는 이제 부류가 많은 것에서 일부만 뽑아내는 거, 개수가 적은 부류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만드는 대표적인 스모트 알고리즘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진 분류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진 분류기는 뭐냐면 부류가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A 아니면 B다, yes 아니면 no다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만 있는 분류 문제를 이진 분류라 하고 이때 사용되는 이런 분류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진 분류기를 이진 분류기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두 개니까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에서 음성 양성 이렇게 나타낸다고 둘 중에 하나니까 실제로는 양성인 거 음성인 거 그 모델을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양성이 나온 것과 음성이 나온 게 있겠죠. 원래 양성인데 그 판정도 양성을 해주게 되면 진양성이 나옵니다. true positive라고 해요. TP로 우리 나타내겠고요. 근데 원래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해야 되면 잘못한 거죠. 그래서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음성이 아니다. 가짜 false 음성이다. 위음성이다. 그래서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음성인데 양성이라 판정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양성, 가짜 양성이다. 그래서 false positive라고 합니다. 음성인데 실제로 음성이라고 판정한 거, 이걸 진음성, true negative라고 해요. 실제로 제대로 한 거는 true negative 부분과 true positive는 제대로 한 거, 동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는 거 잘못한 거를 false positive라고 하고, 통계학 같은 데서는 이걸 타입 1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판정하고 미음성 판정하는 걸 갖다가 false negative라고 하는데 이걸 타입 2 에러라고 부르게 되죠. 타입 1, 타입 2 에러 이렇게 이제 부르는 통계학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종종 씁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표를 혼동 테이블 그래서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타낸 표를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컴퓨전 매트릭스로 나타내놓고 이진분류의 성능을 갖다 평가하는 몇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보면 이 민감도 sensitivity라는 용어를 쓰고요. 얘는 이제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생물학 쪽에서는 민감도 sensitivity라는 용어를 갖다가 주로 쓰고요. 정보 검색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현율, 리콜이라고 씁니다. 리콜, 재현율이라고 쓰고, 또 여기 있는 용어대로 하면 true positive rate. 실제 true positive가 어떻게 되냐? positive 중에서 true인 거. 민감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positive인 것 중에서 진짜로 이제 positive로 판정하는 거니까, positive인 것 중에서 진짜 positive 중에서 positive로 평가된 게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요거 한 것분의 요거가 되는 거예요. 지우고 보면 여기서 positive인 것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짜로 positive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 중에 요거의 비율, 이걸 갖다 민감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positive를 꺼냈냐 이거죠. 특이도, specificity 또는 진음성률이라는데 얘는 반대로 음성 중에서 진짜 음성을 갖다 뽑아내는 게 몇 퍼센트냐,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갖다 특이도로 합니다. 이게 이제 특이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감도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민감도는 포지티브들 중에서 실제 포지티브로 판정한 거죠. 40 더하기 10 아니고 50분의 42, 민감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특이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이도는 15 더하기 35분의 35, 이게 이제 특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분류기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할 때 이 혼동행절 컴퓨터 매트릭스 계산하고 이와 같이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민감도, 특이도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다른 이제 이진분류기에 대한 성능 척도로 정밀도라는 게 있어요. 프리시즌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밀도는 true positive하고 false positive 중에 positive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중에 요거인 거. 판정을 갖다가 positive로 했는데 그때 이제 맞은 게 양성이라고 했는데 positive라고 했는데 진짜 positive가 몇 개인가를 정밀도라고 해요. 그리고 음성 예측도도 있는데 음성 예측도는 네거티브라고 판정했는데 실제 네거티브인 거, 네거티브라고 판정했는데 실제 네거티브인 비율을 음성 예측도라고 합니다. 위 양성률은 뭐냐면 여기 되죠. false positive하고 true negative, false positive하고 true negative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제 뭐냐면 진짜 중에서요. 아니 네거티브 음성인 것 중에서 true positiv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잘못 판정한 거죠. 그러니까 음성 중에 positive라고 잘못 판정된 걸 갖다가 가짜로 양성으로 판정한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얘는 특이도, 이래서 특이도를 뺀 거게 돼요. 미양성률. 그러니까 특이도는 뭐냐면 얘 중에서 true negative였거든요. 그게 되는 거고 미발견율, false discovery rate라고 해요. false discovery rate이라고 하는데 discovery rate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요것들 중에서 여기 false positive를 갖다가 미발견율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래서 정밀도를 뺀 거하고 똑같고요. 정확도는 뭐냐면 정확도는 전체 중에서 제대로 판정한 거,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되죠? 요거 다 더한 게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 중에서 정확히 판정한 거는 이것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true 정확도, accuracy가 되겠습니다. F1 척도는 뭐냐면 정확도, 정밀도와 재현율을 두 개를 합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정밀도하고 앞에 봤던 재현율을 쓰는데 2 곱하기 이와 같이 표현해 놓은 걸 갖다가 F1 척도라고 합니다. F1 척도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거예요. 재현율하고 정밀도는 정보 검색 분야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척도를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해서 F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두 개를 섞은 척도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예제가 있을 때
정밀도를 계산하게 되면 정밀도가 아까 뭐였죠? 포지티브 중에서 포지티브로 평가한 것 중에 진짜 맞는 것이죠. 맞는 것이죠. 그래서 포지티브로 평가한 거, 예측한 것 중에서 진짜. 그러니까 40 더하기 15 하니까 55분의 42 정밀도가 되겠습니다. 또 정확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도는 전체에 대해서 뭐죠? 요거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는 100이고요. 정확하게 false, true positive, true negative에 해당되는 40 더하기 57하기는 75, 0.75가 이 분류기에, 이런 결과를 준 분류기의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진 분류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진 분류기에 대해서 락커브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락이라는 건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이제 플레임이 있는데 여기 써놓지는 않았네요. 락커브라는 건 뭐냐면 분류 판정, 이진 분류하는 거예요. 이진 분류 판정을 하는데 인계값에 따라서 위양성률과 민감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어떤 값이 있고요. 판정을 하는데 어떤 이제 그 함수의 값이 판정을 하는데 이진 분류를 하는데 쓰여요. 근데 보통 이쪽에 이 값, 특정 값보다 작으면 네거티브, 크면 포지티브로 판정을 하는데 포지티브, 네거티브 분류와 포지티브 분류가 이렇게 이러한 분포를 이제 이런 형태의 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때 어디를 자른가에 따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는가에 따라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기준이랄 때 이 값보다 크면 포지티브, 작으면 네거티브로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나타내지는 위양성률과 민감도를 이 값을 갖다가 계속 바꾸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계속 바꿔가면서 그때의 위양성률과 민감도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을 락커브라고 합니다. 락커브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x축 방향이 미양성률을 나타낸 거고 y축 값이 민감도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값이 뭐가 되냐면 위양성률이 0이다. 양성이라고 음성 중에서 네거티브 중에서 포지티브라고 판정한 게 없어요. 그럼 되게 잘한 거죠. 거기다가 민감도 포지티브라고 판정한 것 중에 100%가 다 포지티브예요. 그러면 그때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판정하고 포지티브는 포지티브로 판정하는 거니까 이게 완벽하게 분류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되죠? 양성으로 가짜 중에서 양성으로 판정한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중에 진짜로 포지티브라고 판정한 것 중에 진짜는 이거밖에 안 돼요. 되게 나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있다면 뭐냐면 A하고 D를 보게 되면 D가 A보다 위양성률이 작아요. 이렇게 보면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게 더 훨씬 작고요. 그 다음에 진짜를 판정한 것 중에 진짜가 더 많아요. 그러면 D가 A보다 좋은 거죠. 좋은 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준, 임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결정이 된다면 여기 있을 때 뭐 그런 걸 찾아봤을 때 각각의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임계값을 점진적으로 바꾸면서요.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때의 위양성률과 민감도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락커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때 민감도가 임계값이 얼마일 때 이가 임계값이 언제 바꿔가면서 이런 값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커브를 보게 되면 이런 이진 분류기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커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진 분류기에 대해서 그리게 되고 이진 분류기 특히 임계값에 그중에서 임계값에 의해서 성능이 결정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이런 락커브라는 락 곡선을 갖다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요. 락커브가 있을 때 1번 락커브가 있고 2번 형태의 락커브의 락 곡선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으면 1번이 좋은가요? 2번이 좋은가요? 그걸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위양성률은 어떤 게 좋죠? 특정 위치를 쫙 봅시다. 위양성률을 보게 되면 얘하고 이거 갖다 위양성률을 볼 때는 이쪽을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게 비틀어졌네요.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보면 위항성률을 보게 되면 어때요? 얘보다는 얘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위항성률은 작을수록 좋은 값이잖아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비율이 위양성률이니까 가짜로 양성이 된다는 비율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이 좋은 거죠. 이번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위치에서 보게 되면 민감도가 얘는 이만큼이고요. 얘는 이만큼이에요. 진짜로 판정한 것 중에 2번은 이만큼만 진짜고요. 여기 수치에서 보면 여기가 만큼 진짜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1번이 더 좋은 거죠. 여기서 봐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번 커브보다 1번 커브가 더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을수록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있을수록 좋은 거고. 어떤 모델을 이진불교를 봤더니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얘는 매우 좋은 게 됩니다. 그래서 락커브에서 보게 됐을 때 어떤 게 좋냐면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커브의 아래쪽 면적을 보게 되면 1번이 2번보다 면적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갖다 그래프로 보는 게 아니라 계산합니다. 락커브가 있는데 락커브의 아래쪽 면적을 갖다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 면적을 갖다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1번의 면적이 2번의 면적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1번 모델이 2번 모델보다 좋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커브 아래 곡선 아래 면적을 에어리어 언더 커브라는데 이걸 갖다 AUC라고 해요. AUC는 락커브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락커브가 위쪽에 있는 게 좋으니까 위쪽에 있을수록 면적이 더 커지잖아요. 아래쪽 면적이 커지잖아요. 2번보다 1번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면적이 더 넓은 거죠. 그래서 AUC 값을 가지고 또 이진 분류기의 성능을 판정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퀴즈 문제입니다. 분류는 데이터들을 정해진 몇 개의 부류로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맞는지 틀린지. 분류 문제의 학습 데이터에서 속성 값은 범주형이나 수치형이 될 수 있다. OX 문제이고요. 부적합인 모델을 피하기 위해 검증 데이터를 사용한다. OX. K기업 교차 검증은 데이터 개수가 적은 데이터의 학습에서 모델 성능을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OX. 락 곡선의 AUC가 작을수록 좋은 이중 분류이다. 이 5가지 퀴즈에 대한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